아름다운 밤입니다. 루시의 독서 라디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3월 즐겁게 시작하셨나요? 네, 어제는 3월 1일 3일절이었습니다. 쿠키 개항은 하셨나요? 비가 와가지고 저는 카카오 프로필에 태극기 이미지 올리고 조국을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프리지아를 들고 도산공원에 가서 안창호 선생님과 이혜련 여사님께 꽃을 올리고 왔습니다. 정말 조국을 지키고자 힘썼던 분들이 있으셨기에 저희가 이렇게 안전한 국가에서 온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라를 지켜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3월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3월 2일이고요. 오늘도 하루 스케줄을 마치고 오늘의 독서 라디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실시간으로 하면은 화질이 또 뚜렷하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녹화로 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라디오 부자의 운. 저번 시간은 이제 기회라는 장을 읽었고요. 오늘 읽을 장은 제5강 관계라는 장입니다. 쉿! 아름다운 밤입니다. 루시의 독서 라디오. 부자의 운 5강 관계. 바른 몸가짐, 웃는 얼굴, 애정어린 말, 이 세 개면 충분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사업가든 직장인이든 주부든 학생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잘 풀리게끔 하는 성공 법칙 같은 거 말입니다. 예컨대 성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당신은 적군의 대장이고 이성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당신은 이성을 어떻게 차지하시겠습니까? 분명 적을 무찔러 함락시키면 된다고 하겠죠. 하지만 전투에서 이겼다 해도 당신의 병사들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적장의 목을 땄다 해도 그게 원인이 되어 나중에 적이 당신의 목을 노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힌트를 드리죠. 다시 한번 본래의 목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게 목적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성을 차지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면 피 한 방울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병력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지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최강의 성공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적을 만들지 마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편으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편으로 만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힘든 일이 아닙니다. 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수행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저는 하고 많은 수행 중 가장 큰 수행이 바로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결혼이 가장 큰 수행이냐 하면 부부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이 어쩌다가 서로 좋아하게 되어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된 관계이기 때문이죠. 이런 말을 하면 세상에서 궁합이 가장 안 맞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째서 세상에서 궁합이 가장 안 맞는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만나면 순간 번쩍하고 불꽃이 튀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새 결혼까지 이르게 되죠. 불꽃이 튀어 스위치를 누르면 뇌에서 특수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지요. 그런데 재밌게도 상대방이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상하다고 충고를 하면 할수록 더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결혼에 꼴이 나기에 이르죠.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딴딴따다 하며 행진을 하고 서로 서약을 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결투를 알리는 종소리가 됩니다. 이때부터 시간 제한이 없는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을 하면 호르몬의 분비가 서서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과는 전혀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이 옆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대방은 자신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게으른 짓을 죽어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질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질투의 화신처럼 행동할 거고요.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참견하고 속박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피로연을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래오래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버렸거든요. 개중에는 주례를 본 사람이 직장 상사인 경우도 있을 테니 더더욱 쉽사리 헤어질 수 없겠죠.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쪽이 좋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결혼하는 것은 좋습니다. 결혼식을 치르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혼해서 더 행복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수행을 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수행을 하는 걸까요? 바로 사람은 상대를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수행이죠.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그토록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 하는 쪽이 거의 지게 됩니다. 부부 생활이라는 수행을 잘 해나가려면 상대방에게 절대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또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꾸려 하면 싫어합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에 의해 변하기 싫어하니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게 되지만 어느 쪽도 옳고 그르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저 살아온 환경이나 생활 방식이 서로 달라서 생긴 일일 뿐이니까요.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뭔가를 부탁하면 밝은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시죠. 당연히 당신 자식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물 한 잔 가져올래? 하는 부탁을 하셨을 때 물만 가져다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 라고 대답한 다음 물을 가지러 가야 했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의 매를 맞기도 했고요. 저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왔기에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지 않는 집안의 사람은 이렇게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예절만 지키면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때 대답하지 않는 것을 나쁜 행동이라고 여기지도 않죠. 따라서 제가 암만 대답을 하라고 주의를 준다 해도 저를 잔소리만 하는 시끄러운 사람이라 여기고 따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자기가 싫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는 쪽이 늘 지게 되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방에게 기대도 하지 말고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암만 옳다고 여겨도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서로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주장만 하다 보면 끝이 안 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한테 무엇이든 허물없이 말할 수 있는 부부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부라고 해서 서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면 실제로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좀 더 멋지게 표현을 하자면 위트가 있는 말이라고나 할까요? 서로가 밝아지고 같이 웃을 수 있는 말이라면 누구든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서로가 즐거워질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든 괜찮습니다. 서로 즐거워지는 말을 했을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약속 시간에는 절대로 늦어선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10분 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상대방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30분 정도는 예사로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1시간씩 늦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봐도 주위 사람들한테 특별히 신용을 잃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되레 친구도 많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런 사람을 보면 10분 전부터 미리 나와서 기다리는 나는 뭐지? 라는 불만이 생기기도 하지만 내가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까 이런 수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싫은 사람과 만날 시간에 행복해지는 일을 하세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 다른 하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만나기 싫은데도 만나야 하는 경우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과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주변에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겁니다. 물론 저에게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왜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에 하나 만나야 한다면 잽싸게 도망가 버립니다. 정말 그래도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끼리 얼굴을 맞대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겠죠. 만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안 만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면 자기도 모르게 군침이 돌죠?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떠올리지도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곧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그래도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좋은 점을 발견해서 칭찬해 줘야 할 텐데.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맞지 않는 법입니다.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을 좋아하려 해봤자 자신만 고통받을 뿐이죠. 그래도 이 사람을 만나는 건 일종의 수양이다 라고 여기며 굳이 스스로 고행을 선택하려 한다면 그건 자유입니다. 고통받는 게 자신만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괴롭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중에도 남편과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은 반갑지만 며느리는 반갑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안 맞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남편만 시댁에 보내고 자기는 안 가면 됩니다. 물론 참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참아도 됩니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싫은 사람이라면 굳이 만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굳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이유는 없지 않나요?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날 시간에 자기가 행복해지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오랜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호감만은 받아내세요. 부모는 자식한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거라. 하지만 저는 이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어떤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마라 라는 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골치가 아파집니다. 일일이 이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까? 하고 생각하다간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받아내도록 하세요. 이게 더 쉽지 않나요?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고요? 피라미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돌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돌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걸 집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정도죠. 반면 위로 올라갈수록 돌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정상에는 오직 한 개의 돌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다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 해야 할 행동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웃는 표정과 애정이 담긴 말입니다. 그냥 그뿐입니다. 여기서 애정이 담긴 말이란 남을 배려하는 말을 뜻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따지면 하루 종일 걸려도 모자랄 테니 여기서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이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 험담이나 신세 한탄, 욕설, 푸념 등을 들으면 누구나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들을 안 하면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당사자는 속이 시원할지도 몰라도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해지죠. 그리고 빨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게 되고요. 만약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손님이 방문하더라도 그거 하나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금방 나가버리죠. 누구든지 분위기가 무거운 가게는 두 번 다시 발을 들여놓기 싫어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독을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그가 어떤 여성에게 당신은 참 불독처럼 귀엽군요 라고 한다면 당사자는 칭찬으로 한 말일지 몰라도 상대방은 상처를 입게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또한 평소에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주위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다가가서 축하해 주세요. 세상에는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이나 사고, 화재 등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적립해 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미리 뭔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안겨주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보상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뭔가 대가가 있을 때 비로소 남을 도우려 합니다. 이는 곧 남이 나를 도와주면 그때 가서 나도 남을 도와주겠다는 심보입니다. 이는 마치 보험금을 내지도 않으면서 돈 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다고 보험금을 탈 리는 없겠죠. 아시다시피 사고가 난 뒤에는 보험에 들어도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에게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까요? 남이 이득을 보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참 잘 되었군요. 정말 훌륭하네요. 한마디로 남을 칭찬하면 됩니다. 남을 칭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담을 남에게 얘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성공담이라는 것은 듣는 쪽도 즐겁지만 말하는 쪽도 즐거운 법이죠.
게다가 남에게 성공 비법을 가르쳐주면 상대방은 무척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누구든지 자신의 성공담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어지간하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위에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는데도 주위 사람들은 저 친구는 유치원 때 농두렁에 빠져 엉엉 울던 아이야 하며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해도 주위 사람들은 부장한테 얼마나 물을 잘하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울보였건 부장에게 아부를 했던 간에 상관하지 마세요. 그저 축하한다. 잘했어. 정말 훌륭해. 넌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러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잠깐만 이쪽으로 올래? 내가 좋은 걸 가르쳐 줄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에 관한 지혜를 쉽게 얻는 것이죠. 남을 칭찬할 줄 모르고 험담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느새 저 인간한테만은 절대로 가르쳐주기 싫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주위 사람들 중에 좋은 일이 생기면 다가가서 칭찬해주고 축하해주세요. 복권에 당첨되든 뭐가 되든 그저 정말 훌륭해 라고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평생 남 험담만 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직접 경험한 다음 논문을 써서 발표해보세요. 물론 이건 농담입니다만. 400번은 반복해서 말할 수 있어야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우물을 팔 때 땅을 대여섯 번 삽질하면 물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는 각오가 한참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 삽질을 얼마나 하면 될까요?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면 됩니다. 그리고 깊은 우물일수록 물은 깨끗한 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는 상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면 됩니다. 저희 제자들은 하나같이 많은 직원을 거느린 경영자이자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애당초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고작해야 조그만 다방을 운영하거나 직장 생활을 했거나 지합사 혹은 신문사의 계약사원이었죠. 즉, 큰 규모의 사업과는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업에 대한 갖가지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사이토 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가르쳤다니 정말 많이 힘드셨겠네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이올린을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바이올린 켜는 법을 가르치는 건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쪽에서 이 사람은 못해도 내가 대신 켜주면 되지 라는 다부진 각오로 임한다면 상대방은 어느새 바이올린을 켤 수 있게 되는 법이지요.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일은 같은 말을 400번 반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각자 개인차가 있으니 사실 400번 말해도 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꽤 성격이 느긋한 편이라서 400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900번은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 4와 9를 합치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1500번 말하면 됩니다. 물론 제자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같은 말을 수백 번씩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제자 중에 평소 정말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이 책 정말 재밌어. 밥 먹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야. 이런 책을 만난 너는 정말 운이 좋은 거야. 라는 말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적어도 1000번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고 급기야 자기가 글을 써서 책을 내기까지 하더군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를 가르칠 때 상대방에게 소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상대방이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쪽이 상대방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두 번 정도 가르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두 번 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천재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나요? 나는 천재를 가르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내가 천재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천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번에 가르쳤는데도 아직 못하는 거야? 하며 화를 내는 것보다 400번 가르쳐서 안 되면 900번, 900번에도 안 되면 1500번,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생에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겁니다. 앞서 1강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애정 있는 말을 하는데 필요한 노력에 비하면 그리 힘든 일은 아닙니다. 단 1%의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고작 1%지만 이것을 하면 나머지 99%는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제대로 된 몸가짐입니다. 목깃에 때가 낀 셔츠를 입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솔직히 저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칩시다. 당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살지 안 살지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말 없이 손님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가게로 끌고 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 해도 당신의 출세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장이죠. 자신의 삶은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더러운 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가 잠시 엉뚱한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신사에 가면 거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신의 모습이 비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세운 운이 좋은 신사에도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당연히 자신의 모습이 비칩니다. 당신이 거울을 들여다본다면 당신의 모습이 비치겠죠. 이 말은 즉슨 당신도 신의 모습을 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은 신이 머무는 궁전입니다. 당신의 머리는 그 궁전의 지붕이고 얼굴은 출입구이며 신발은 기둥을 받치는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도 안 되겠죠. 늘 청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하게 빛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머리를 빛내면 하늘의 보호를 받고 얼굴을 깨끗이 하면 세상의 보호를 받고 신발을 깨끗이 하면 조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늘과 세상과 조상의 보호를 받는다면 웬만한 일은 다 잘 풀릴 것입니다. 개중 똑똑한 사람은 고작 그따위 짓으로 하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몸가짐을 제대로 하고 다니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까지 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당신을 좋게 평가할 것입니다. 몸가짐을 제대로 하는 것, 이 1%의 노력만 한다면 나머지 99%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매력은 사랑과 돈을 끌어당깁니다. 매력은 사랑과 돈을 끌어당깁니다. 돈을 벌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방법과 다른 사람이 자신이 있는 곳에 돈을 떨어뜨려 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개 중 좀 더 편한 곳은 후자, 즉 다른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방법이 성공하려면 자신에게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품을 팔고 있다면 당연히 그 상품의 매력이 있어야겠죠. 거기에 덧붙여 저는 상품을 파는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매력에 이끌려 로마의 바티칸 궁전을 방문합니다. 또한 예수의 말과 행동을 모아 엮은 성서는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상품을 파는 사람에게 매력이 있으면 손님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라도 가게에 찾아오게 됩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가 있어도 주인이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손님은 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매상에만 신경 쓰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님에게 반드시 이걸 팔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손님 이 물건 좀 제발 사세요 하며 너물 악을 쓰고 장사를 합니다. 악을 쓰는 자신의 얼굴을 한번 거울로 살펴보세요. 과연 풍요로운 느낌이 들까요?
성공을 이룩한 사람, 부를 이룩한 사람은 대개 표정이 너그럽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얼굴을 에비스 얼굴이라고도 합니다. 에비스 얼굴이란 칠복신, 기원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복덕을 가져와 준다는 좋은 인연의 신이란 신앙에서 비롯된 일본의 행운의 신 7명을 뜻하는데요. 그중 하나로 오른손에는 낚싯대, 왼손에는 도미를 들고 있는 장사의 수호신과 같은 얼굴을 뜻합니다. 흔히 손님은 곧 신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인이라면 적어도 손님들로부터 신이라 여겨질 만큼 신뢰를 얻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손님은 신이다 라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치니 주의하세요. 신은 여러분을 한 번뿐인 파티에 초대하였습니다. 제가 황당한 말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고자 하는 말은 단순합니다. 여성이라면 자기관리 차원에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옷은 밝은 색으로 입되 어두운 색 옷을 입더라도 액세서리를 걸치면 됩니다. 그렇다고 비싼 액세서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면 됩니다. 싸구려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몸에 걸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남성이라면 여성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어떻게 하면 여성으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요? 이 세상의 인구 중 절반은 여성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지갑을 쥐고 있는 쪽도 여성입니다. 여성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무슨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까? 남성이라면 여성이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은 꽃입니다. 꽃이 되고 싶어 하죠. 아내에게 나는 당신이 화장을 연하게 하는 것이 좋아. 나는 당신이 망사 스타킹을 신는 게 좋아. 이런 한심한 주문을 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화장을 연하게 하는 게 좋다면 본인이 그렇게 하세요. 망사 스타킹이 좋다면 본인이 신으시고요. 물론 농담입니다만. 여성이 뭔가 자꾸 요구를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자가 강한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가 여성으로부터 참 멋있는 분이시네요 라는 소리를 듣는 법입니다. 돈 벌려고 장사하는 사람만 매력적이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여성은 꽃이라고 했는데 실은 여자든 남자든 모든 인간은 꽃입니다.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화려한 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자식한테 남들의 눈에 튀지 않게 조심하라고 가르쳐 왔죠. 그래서 꽃이 잡초록밖에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어른들은 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지는 몰라도 사회에 나가면 눈에 띄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꽃은 꽃으로서 눈에 띄어야만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사람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신은 여러분을 한 번뿐인 파티에 초대한 겁니다. 참 멋지네요 라는 말을 들을 만큼 멋진 모습으로 파티에 참석하는데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더욱더 멋있는 모습으로 가꿔보세요. 한 번뿐인 파티에 초대받았으니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고요. 꽃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꽃이 잡초처럼 살아가면 불쌍해 보입니다. 자신이 만약 꽃이라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자신을 가꿔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창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 모두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0인 10색이란 말이 있죠. 저에게 있는 10명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모습이 다릅니다. 그 제자들 사이에 제가 끼어 있으면 아무도 저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모두가 강렬한 개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튀지 않게 행동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저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단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일은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라는 뜻이지요. 도로에 구멍이 나 있더라도 그 구멍을 메우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약점이 있으면 자기가 보완해주면 됩니다.
저는 평소에 있는 그대로가 괜찮다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 주지만,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저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저에게는 1년에 책을 몇백 권씩 읽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강점이 있지만, 회사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남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다고 말하며 저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면 모두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강점을 북돋아주면 그 힘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됩니다. 즉, 3 더하기 7은 10이 아닌 3 곱하기 7, 즉 21이 되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약점을 감싸줄 때 인간의 가치가 빛납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면 서로 깎아내리지 말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세요. 그런데 둘러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비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컨대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장의 약점을 발견하고는 우리 사장님은 이런 면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푸념하는 격입니다. 물론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사장의 험담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장의 약점을 발견했다는 것은 당신이 시장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안 그런가요? 항해사가 배를 조종할 수 있다 해도 지도를 볼 줄 모르면 배가 항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당신이 사장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약점을 당신이 보완해주면 됩니다. 직장인 본연의 역할이란 사장을 보완해주는 것이지 사장의 약점을 들춰내어 떠벌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니까 인간의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당장 고쳐라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고통받을 뿐 아니라 삶 자체도 험난해집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약점이 있고 반면에 강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은 어떻게든 감추려 하죠. 본인이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성격이니 속으로 나도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하지 않을까? 하며 늘 걱정에 휩싸이고 그래서 자꾸 약점을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약점을 숨기면 주위 사람들이 본인의 약점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볼 수 없으니 보완해 줄 수도 없죠. 이런 삶이야말로 실패한 삶입니다. 불행한 삶인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싫다면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지 않으면 됩니다. 서로의 약점을 부끄럽게 여길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겠구나 하고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전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설사 사회가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회사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제가 10명의 제자와 함께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모든 도시와 동네에 점포를 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점포가 없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점포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당신네 회사의 점포가 없는데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하고 제안을 해온다고 칩시다. 그럴 때 그 제안을 받는 대신 우리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와줍니다. 가령 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고 다른 가게보다 눈에 띄도록 점포를 꾸며줄 수도 있죠.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쁘다고 따지기보다 서로가 대등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회사의 성공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따르며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사업뿐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강의 성공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돕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한 남자가 해변에 누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껏 자신이 걸어온 삶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펼쳐졌겠죠. 그런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잘 살펴보니 두 종류의 발자국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두 쌍의 발자국과 한 쌍의 발자국이었죠. 잘 생각해보니 중간중간 발자국이 한 쌍만 남아있는 때는 자신이 고통을 겪고 슬픔에 잠겼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신이시여, 어째서 고통을 겪고 슬픔에 빠졌을 때 저를 외면하셨나요?
이때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게 아니란다. 네가 괴롭고 슬플 때마다 나는 너를 두 팔로 껴안고 걸었지. 그래서 발자국이 한 쌍만 남아있던 것이란다. 남자는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는 이제껏 신과 함께 길을 걸어왔던 것이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감동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보살 중에 관음보살이란 게 있습니다. 이 관음보살은 인간을 포함해서 지상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보살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관음보살은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할 때 자신이 직접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할까요? 관음보살의 화신이 구원합니다. 관음보살의 화신이 관음보살 대신 인간을 돕고 나무와 풀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화신은 누구일까요? 예전에 제가 산을 오르다가 겪었던 일입니다. 다리를 좀 다쳐서 길바닥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떤 노부부가 다가오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습니까? 많이 아프셨죠? 하고 진심으로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관음보살의 화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 인간 자신이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맞아요. 오랫동안 저의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폭포수처럼 흘러들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일본 개인합세 연속 랭킹 1위 사이토 히토리의 운경영 입문서 부자연이었습니다. 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 오늘은 관계에 대한 제 5장만 읽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책을 볼 때도 저는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걸러서 잘 본인한테 필요한 내용만 잘 숙지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좋았던 부분은 이렇게 좀 킵을 해뒀는데 이 부분. 저에게 있어 신은 구걸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신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좋았고 저의 생각과 좀 비슷해서 신은 항상 제 편일 수가 없죠. 내가 신도 아니고. 그런데 그 신을 도와서 제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착한 일을 하고 복을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1000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을 지키면 적이 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편으로 만드니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이 무조건적인 내 편이 아니다. 나도 신에게 잘해야 신도 나에게 잘해준다. 이런 거. 이게 저는 또 좋았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늘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이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은 공경에 처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경우 대부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기회를 주었음을 뜻하니까요. 이 부분 좀 좋았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게 좋았고, 그리고 이거 돈을 자기한테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잊어버렸다간 당신이 고생합니다. 이 부분도 클립했고, 너무 많이 했다. 클립을 여기 막 계속 했는데, 신은 인간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화폐라는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저는 돈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여기죠. 왜냐고요? 돈이 없으면 옛날처럼 물물 교환을 해야 합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가는데 쌀가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신이 인간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화폐라는 아이디어를 주고 가치를 부여한 거 라는 점을 생각하니까 돈이 굉장히 귀중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거 세상에는 돈이 화를 부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돈 자체가 화를 부를 리는 없습니다. 만약 돈 때문에 고생한다면 그것은 필요 이상의 돈을 추구했기 때문이거나 필요한 돈이 없기 때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건 진짜 밑줄까지 적었어요. 그리고 이거 빠른 것에는 수요가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회사는 일처리가 빠른 사람을 원합니다. 나를 원하는 회사가 많으면 출세합니다. 출세하면 봉급도 올라갑니다. 봉급이 올라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하면 돈도 모입니다. 시간이 곧 가치라는 것에 대한 것도 좀 들어가 있고, 또 유달리 남보다 잘하려면 이제 신속해야 한다는 것도 들어가 있고, 제가 생각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킵했고, 이거 도리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은 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랑 이것도 너무 좋았다. 도리, 이치, 진리 이런 거. 그리고 이거 성공이란 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과정을 하나의 성공이라고 여기며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킵해뒀어요. 끝. 제가 이 책을 이제 딱 반 정도 읽고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선은 책이 얇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분의 그 가치관이 뭐냐면 남들이 보기 쉽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글을 나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쓴 이유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약간 말하듯이 말하는데도 우리 또 하연수 웅김 이 분께서 글 정리를 잘 해주셔서 군더더기 없게 술술 잘 읽히고, 그리고 좋은 부분은 따로 이제 컬러 다르게 적혀도 있고 설명도 잘 돼 있고 해서 정말 돈에 대해서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기초서 같은 느낌이에요. 나누면 1강은 웃음. 웃음은 제 성공의 미천이었습니다. 2강은 행복. 지금 하고 있는 고민도 1년 뒤에는 분명히 사라집니다. 3강은 돈. 도리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득이 됩니다. 4강은 기회. 성공은 머리가 아니라 눈과 발로 하는 겁니다. 5강은 관계. 바른 몸가짐, 웃는 얼굴, 애정 어린 말, 이 세 개면 충분합니다. 긍정적인 돈을 부르는 행동에 대해서 적혀있는 책이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쉽게 읽힙니다. 정가는요 12,000원인데 저는 중고 서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 6,6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운이 좋아질까 이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왜냐? 운이 좋아져야 하는 일도 술술 풀리고 돈도 벌리니까요. 그런데 진짜 운이 좋아지려면은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긍정적인 생각을 척척척 바로 잡아주는 그 기초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부자의 운, 일본에서 가장 부자는 이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해서 그런데 3.1절이 뭐 어제였는데 왜 일본인의 책을 추천하냐 이렇게 말이 나올까봐 좀 쫄이긴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멀리하자. 주인들 이분은 이제 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 방식과 남을 인정해주고 이해하는 방식이 저는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거 추천을 드리고요. 정말 운 좋은 사람이 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뭐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이 5강 관계를 보고 시원하게 풀렸네요. 역시 글이란 좋은 겁니다. 이 글로부터 지혜를 얻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도록 합시다. 3월 풍요롭길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